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도 집을 나오기 전에 여러분께 해당 내용 전달해드리고 왜 금리 동결을 단행한 것인지 여러분께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한국은행은 지난 24년 10월에 첫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11월 그리고 25년 2월, 5월에 걸쳐서 네 번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겁니다. 3.5%까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가 그리고 다시 2.5%의 금리를 만들고 그리고 25년 5월 이후 금리 동결을 두 번째 연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22년에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물가 현상을 받아들고 금리 인상을 대대적으로 단행했다가 높은 금리를 계속 유지했던 거죠. 제약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다가 물가 상승률이 점차 목표하는 수준에 가깝게 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는데 그 금리 인하에 따른 또 부작용, 역작용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기조를 좀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팩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금리 결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5%까지 왔고 미국의 기준금리도 4.5% 수준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기준금리 격차를 보면 역대 최고 수준 2%포인트가 있었고 이게 좁혀지는 듯 했다가 다시 2%포인트로 벌어진 상태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는 한미 기준금리 격차 최대 폭을 만드는데 또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 부분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도 드려봅니다. 자,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보시면 세계적으로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하하는 영국 같은 모습, 캐나다, 아, 또 유로존, 스웨덴, 스위스, 세계적으로 점진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있고 미국도 금리 인하의 경과에는 있지만 향후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세가 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좀 신중하게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를 또 단행하기 위해 올해 들어 계속 금리를 동결하고 있죠. 세계적인 통화정책 기조의 전환, 이른바 피봇의 시대인 거죠. 이 피봇의 시대에 맞게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가고 있지만 그냥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완화의 시대가 아니라 여러 정황을 지켜보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역작용은 없을까, 부작용은 없을까, 또 이것이 다시 인플레를 초래하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해 나가는 피봇의 시대인 것이다. 피봇의 시대답게 금리를 또 동결한 것이다. 이렇게 먼저 평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팩트를 전달해 드렸다면 이제 여러분들께 왜 금리를 동결한 것인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한국은행 총재라면 나는 어떤 금리를 도입했을까? 이해관계는 상충되는 거 맞아요. 뭐 대출을 많이 갖고 계시다. 금리 인하했으면 좋겠죠. 또 난 저축액이 많다. 금리를 인상했으면 좋겠죠.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죠? 또 왜 금리가 정치화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금리 인하를 원하는 정치적 이해관계, 금리 동결 혹은 높은 금리를 원하는 또 정치적 이해관계, 그런 이해관계나 정치적 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를 봤을 때 나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우리 한국 경제라는 이해관계를 봤을 때 적절한 금리는 무엇인가? 금리를 인상하는 게 우리 한국 경제를 위해 적정한가? 그런 것을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과정에 경제 공부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썸네일처럼 금리를 또 동결했는데 그것에는 상당히 부동산에 대한 부담,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지 않았을까. 다만 서울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지 못한다. 근데 경기 진작을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될 텐데 추경마저 고려되고 있을 만큼 적극적으로 소비 쿠폰이나 제2의 소비 진작책을 또
구성하고 있고, 또 그 밖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계속 고민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기 진작적 노력을 위해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또 이 서울 집값이 발목을 잡는다. 하나의 딜레마가 아닌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 지금부터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금리를 결정하는 데는 세 가지, 한국 경제, 특정 이해관계가 아니라 한국 경제라고 봤을 때 한국 경제는 세 가지 관점에서 금리 결정 과정을 고려한다. 첫 번째 물가 안정, 두 번째 경기 안정, 세 번째는 금융 안정. 세 가지 요소를 고루 고려하면서 토털리 전체 총론적으로 금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제가 이 사진을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로비에 있는 대문짝만하게 쓰여져 있는 이 문구입니다. 물가 안정.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삶의 목적이 있듯이, 기업에게도 이윤 추구라는 목적이 있듯이 한국은행에도 목적이 있다. 그것은 물가 안정이다. 첫 번째 물가 안정 부분부터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의 물가 상승률은 이미 근원 물가 기준으로 2% 수준에 안착했습니다. 그러면 높은 물가를 우려해서 금리 인상을 단행하던 긴축의 시대가 있었다면 물가 상승률이 목표하는 수준 2%에 정확하게 부합했다면 지금과 같은 2.5%의 제약적인 금리는 사실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금리 인하의 당위성을 보여주는 물가 안정 상황 진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가가 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담을 갖고 계시는 어떤 식료품 물가, 채소 물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통제하는 것이다. 2%라는 관역에 맞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 2%에 부합하게 떨어졌고, 또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 또 26년 평균 물가 상승률, 한국은행의 전망치도 오히려 2%를 밑돌 것으로 전망하니만큼 물가를 고려한다면 금리 인하가 적절한 것이다. 또 향후 물가는 어떨까? 한국은 워낙 대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향후 물가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잣대가 수입 물가 지수예요. 이 수입 물가 지표가 달러화 기준으로든 원화 기준으로든 둘 다 마이너스입니다. 보세요. 계속 마이너스예요. 이유는 뭘까? 하나는 첫 번째,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입니다. 관세 전쟁으로 인해 국제 유가 떨어지고 세계 물류비 가격 떨어지고 국제 물동량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다 떨어지는 겁니다. 세계가 수출액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공장 가동이 줄고 다양한 원자재나 부품 수요가 줄기 때문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둔화되는 겁니다. 관세 전쟁은 인플레 압력 둔화. 미국의 경우에는 수요가 있는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관세 장벽은 공급 쇼티지를 만들기 때문에 미국은 물가를 적어도 일시적으로 자극할 수 있겠지만 그 밖에 나머지 국가에는 물가 상승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원화 기준, 달러 기준 둘 다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 기준으로도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이제 강달러가 아닌 다소 달러의 약세화가 전개됨에 따라서 원화를 가지고도 수입 결제를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도 그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의 고민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이다. 한국 경제의 고민은 디플레이션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고민이다. 이걸 고려한다면 어쩌면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 있겠다.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체감하는 물가 높은데요. 그것은 통화 당국의 정책이 아니라 재정 당국의 정책.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배추 가격이 20배나 올랐어요. 이런 것들, 성수품 준비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이런 것들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의 고민, 유통가격의 고민,
이런 정책적 고민인 것이지 통화 정책의 고민은 물가 상승률에 있다라는 것은 명확하게 다시 한번 꼬집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물가 안정 여부를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적절할 수 있겠지만 또 경기 안정 여부를 볼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경기 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언 설명할 필요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경기는 정말 안 좋습니다. 너무나 경기가 안 좋죠. 자영업 경기, 기업 경기 정말 안 좋습니다. 물론 최근에 소비 심리가 살아난 거 맞아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 쿠폰 지급에 따른 경기 회복, 소비 심리 회복, 민간 소비 지출의 회복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장기적인 요인일까? 또 그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소비 심리는 회복됐지만 기업 심리는 100이라는 기준선을 계속 밑돌고 있어요. 언제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밑돌았는지 몰라요. 이런 것을 보면 경기 안정 여부를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산업별로 봐도 전 산업 이 파랑색을 봐도 우하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광공업, 제조업이죠. 서비스업 다 지지부진한데 건설업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나 크게 침체하는 국면이 이게 우리 경제를 구성하는 일부예요, 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향 안정화되는 국면이니까 우리 경제가 회복되기가 어렵죠. 또 설비 투자 지수를 보시면 대미 투자를 약속한 우리나라의 많은 기업들은 국내 설비 투자를 진작시키기가 어렵겠죠. 그 설비 투자마저도 이렇게 의지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금리 인하한다고 설비 투자 늘리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통화 정책은 보완적인 거예요. 기업들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높은 금리일 때보다 낮은 금리일 때 투자하고자 하는 의지는 더 강해지는 거 맞죠? 같은 조건 하에서 높은 금리 상황이라고 하면 더 투자하기 어렵겠지만 같은 조건 하에 같은 지금과 같은 안 좋은 상황 하에 대내외 경기가 안 좋은 상황 하에서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극단적으로 고조된 상황 하에서 낮은 금리일수록 기업들의 투자를 유인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금리 인하가 만병통치약이고 금리 인하로 설비 투자를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건 하에서는 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또 설비 투자를 늘리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네, 그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조건,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을 고려했을 때는 금리 인하가 좀 적절해 보이는데 아직도 2.5%의 기준금리는 너무 부담스러운데 왜 금리 인하를 못하는 것일까? 그냥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물가 상승률은 지금 2%예요. 그리고 성장률은 0.8%예요. 그런데 기준금리는 2.5%다? 이것은 제약적인 통화정책 운영인 것이죠. 상대적으로 보아도. 그래서 아직도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 2.5%를 향해 금리 인하의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다만 남은 2% 혹은 최하 1.5%, 1.5에서 2%에 해당되는 그 중립금리의 구간에 들어가는데 한국은행은 더 신중하게 금리 인하에 따른 역작용은 무엇일까를 고려하고 있다. 그 역작용 때문에 금리 인하의 시점을 뒤로 미루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역작용 뭘까요? 바로 금융안정 여부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서울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시는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6.27 대책이 마련된 이후 상승률이 조금 꺾였죠. 상승률이 꺾인 것이지 여전히 어제보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6.27 대책이나 그 밖의 부동산 대책들, 각종 대책들, 예를 들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는데 주택을 매수하는 그런 주택 수요에 대해서는
오히려 2주택 범주에 카운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종류의 정책들, 이런 정책들이 발동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이걸 고려하면 금리 인하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물론 금리 인하마저 한다면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으로의 돈의 쏠림을 막고 주식시장으로의 돈의 쏠림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 방향에 주안점을 두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경우 아직도 서울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 그 금리 인하는 또 서울 부동산으로의 돈의 쏠림을 유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 그게 바로 금융불안인 거죠. 왜? 여기서 얘기하는 금융불안은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은 상승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상승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이나 가계대출의 증가가 가능하고, 그러면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다. 이런 것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금융불안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금융안정을 판단했을 때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상승하는 것은 불안한 것이다. 이렇게. 그리고 정책 공조라는 관점에서 재정정책 관점에서의 정책 유도가 있다면 현 한국은행도 그것에 발맞춤을 해줘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발맞춤이 있어야 되겠지만 경기 진작책도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경기 진작을 위해서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는데 그게 서울 부동산으로만 더 쏠리면 어떡할까? 그럼 안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의 의지가 금리 동결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전체 부동산을 놓고 보면 저희 채널에 이미 국무총리래요. 경제부총리께서 다녀가셨고 3편에 걸쳐서 저와의 토론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안 보신 분은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그 의지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의지는 서울 부동산으로의 돈의 쏠림을 막자 대신 지방 경제는 너무나 피폐해질 만큼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방에 쌓여있는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고민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5개 광역시도 계속 집값이 떨어지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떨어질 거야 라는 생각이 있다면 지금 보시는 이 미분양 주택이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이 미분양 주택 해소가 지역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한다면 미분양 주택을 해소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는 흐름인 것 같이 나타나죠. 그러나 사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이 해소되는 것이고 지방 미분양 주택은 안 줄어드는 겁니다. 특히 미분양 주택 중에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악성 미분양 주택, 공사 완료 후 미분양 주택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쌓여 있는 국면에서 지역 경제가 여기 상가 공실이 있고 여기 아파트 공실이 있는데 이거 내가 사야 돼? 여기서 내가 사업해봐야 돼? 하는 의지마저 꺾이죠. 그러니까 특히 악성 미분양 주택은 공사가 다 완료됐는데 그런데도 공실이 남아있는 것은 눈에 보여지기에 지역 경제가 너무나 안 좋구나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거는 지역 경제의 심리를 또 위축시키기 때문에 경기 선순환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과제에 놓여 있다. 이게 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이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그러면 그 금리 결정을 단행할 수 있는데 그 서울 부동산과 지방 부동산이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니까 서울 부동산으로는 돈의 쏠림을 좀 막고 지방 부동산으로는 돈의 쏠림을 좀 유도하고 싶은 의지가 좀 있어 보이는데 금리 결정은 그 어디에도 부합하지 않은 거죠. 왜? 하나는 물이 필요한 화분이고 하나는 물이 넘치는 화분인데 물을 더 줄 수도 없고 물을 안 줄 수도 없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재정정책 사이드에서, 금융정책 사이드에서 어떤 특단의 더 추가적인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는 이게 과도하게 또 서울 부동산으로 돈의 쏠림을 유도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평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 스케줄을 보여드리는데요. 저의 의견은 9월에 FOMC 회의 때 미국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베이비컷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면 9월 금리 인하를 보고 10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역시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겠지만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지금 2%포인트인데 우리가 먼저 인하하는 것은 그 금리 격차를 역대 최대폭이었는데 역대 최대폭을 또 경신하는 2.25%포인트라는 역대 최대폭을 가져가는 것은 또 외환 건전성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 부분도 금리를 동결한 이유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9월 금리 인하가 단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10월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총평적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년 경제전망서를 발행하고 있죠. 역시 2026년 경제전망서 표지 가안이 나왔습니다. 2026년 경제전망서가 곧 발행이 되고요. 여러분은 이제 예약 발매를 곧 하실 수 있을 텐데 20일 서울에서 21일 부산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여러분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고정 댓글로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까 링크를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의 금리 동결 결과에 대해서 저희 커멘트를 드렸는데요. 또 우리 경제부총리께서 제 경인남과 토론합시다에 출연을 하셔서 저랑 토론한 내용을 보고 정말 많은 악플들을 보면서 참 다시 출연할 의지가 있으실까 하는 걱정도 저는 개인적으로 했습니다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숨지 않고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제가 또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하는 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출연할 의지를 보여주시는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나. 물론 다소 제 눈높이에 또 여러분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지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을까. 여러분들께서 제게 이렇게 대담한 총평을 영상으로 남겨주기를 좀 바라셨는데 제가 근간 제가 한번 생각을 충분히 해서 경제부총리와의 1시간 넘는 토론 끝에 제가 생각한 어떤 배경으로 초대를 했고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부족한 점이 있고 어떤 긍정적인 것이 있는지 저의 또 총평을 담아서 영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